안녕하세요. 오늘도 누워서 문학작품 한 편 살펴봅시다. 김동희님의 광화사 지금 시작합니다. 소설 속의 연은 지금 집에서 입는 편한 복장으로 식후 산보를 나왔어요. 경성 시내에서 조금만 걸어 올라와도 심산, 그러니까 깊은 산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춘 곳이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한 모양입니다. 그런 서울의 모습이 유례가 없는 아름다운 도시라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연은 그곳에서 암구를 하나 발견하죠. 뱀이 있을까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등산용 막대기로 휘저어보며 그 크기를 가늠해 봅니다. 세 사람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 앉아 있을 정도의 크기는 되지요. 그래서 연은 이런 의문을 품게 되죠. 이 암구를 뭔가에 사용할 수 없을까? 도읍지, 수도 근처의 깊은 산, 그리고 꽤 괜찮은 크기, 이런 조건을 갖추었으면 음모를 꾸미는 이들의 아지트로 사용되었을 법도 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한 줄기 반짝이는 샘을 발견하고는 연은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암구를 보고는 사륙과 음모를 떠올렸다면 이 샘물을 보고는 뭔가 다른, 좀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꾸며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진짜로 이야기를 하나 지어보기로 합니다. 이제 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화공의 이야기죠. 근데 여는 주인공의 이름을 짓는 것조차 귀찮아요. 그냥 신라시대의 화성 솔거라 이름합니다. 그리고 시대는 지금의 경성거리가 가장 활기 있고 아름답던 시절, 조선 세종 때쯤으로 정하고요. 경복궁 북문인 신무문 밖에 뽕밭이 우거져 있고요. 그 사이에 한 중년의 남자가 걱정 가득하고 고통스러운 듯 보이는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죠. 바로 화공 설거입니다. 한여름이었기에 몹시도 더웠죠. 햇볕은 다행히 뽕잎에 가려졌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어쩔 수 없었죠. 화공은 점심을 싸가지고 여기 자리를 잡았어요. 그걸 보니 저녁까지 여기에 있을 모양이에요. 이 뽕밭은 왕후 친잠에 쓰이는 곳이죠. 왕비가 친히 누에를 치는 곳이니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궁녀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를 하루 종일 숨어 지켜보던 화공은 날이 어두워지자 오늘은 헛걸음했으니 내일 다시 와봐야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섭니다. 화공은 정말 못생겼어요. 소설 속에서는 세상에 보기 드문 추악한 얼굴의 주인이라고 표현되죠. 추한 얼굴을 형용하는 온갖 형용사가 다 어울리는 그런 얼굴인데 얼굴도 굉장히 커서 멀리서도 잘 보일 정도라고 하죠. 솔고는 16살에 스승의 중매로 결혼을 했지만 신부가 솔거의 얼굴을 보고 기절을 했어요. 진짜로요. 진짜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깨어나서 도망가 버렸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장가를 들기는 했는데 신부가 첫날 밤만 정신없이 치른 뒤에 이튿날 무서워서 못 살겠다며 떠나버렸죠. 이렇게 두 번의 아픈 일을 겪고 나서는 여자를 피하게 되었고요. 그게 확정되어서 나중에는 사람을 피하게 된 거죠. 그렇게 사람을 피해 숲속에 조그만 오막살이를 하나 지어놓고 숨어 산 지가 30년이 다 되어 갔는데요. 처음에는 한 장 한 장의 그림을 그려낼 때마다 만족스러웠고 자랑스러웠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뭔가 새로운 것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늘 눈에 보이는 자연이나 가끔 보이는 지팡이 짚은 노인이나 목동을 그리던 그가 이제는 좀 다른 것, 얼굴에 움직임이 있는 것, 즉 표정이 있는 얼굴을 그려보고 싶어진 거죠. 하지만 인가를 떠나 산지 오래된 그에게 떠오르는 얼굴이 별로 없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표정을 그리려 할 때 화공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어린 시절 자기를 품에 안고 눈물 글썽글썽한 눈으로 굽어보던 어머니의 표정이었죠. 그의 어머니는 희대의 미녀였죠. 소설에는요. 대대로 이후의 자손의 미까지 모두 미리 빼앗았던지 세상에 드문 미인이었다고 표현되죠. 그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그는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자신을 굽어보던 어머니의 아름다운 얼굴이 몸서리치도록 그리웠죠. 그래서 그것을 그려보고 싶었고요. 세상에 불만이 커져갈수록 한계 미녀상을 그리고자 하는 열정은 커져갔습니다. 저 아래 세상에서는 지금도 남녀가 서로 물고 빨고 하면서 조화라 할 것을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분노가 치밀었죠. 그러나 미녀를 실제로 가까이서 본 적이 없는 그였기에 그의 붓끝은 뜻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그의 역정은 더욱 커졌죠. 그러면서 미녀상을 그리려던 그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죠.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을 그리겠다는 생각에서 자기의 아내로서의 미녀상을 그려보고 싶어진 거죠. 한 마리 곤충, 날짐승도 짝이 있는데 자기에게만 짝을 허락하지 않은 세상, 그 세상에 복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붓끝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집보다 더 아름다운 계집을 그리리라 생각합니다.
화공은 미녀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머리를 움켜쥐어봐도 도무지 미녀의 얼굴을 떠올릴 수가 없었죠. 고운 피부에 이목구비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보통 미인이라 하고 거기에 미소를 넣으면 아름다워지기는 하겠으나 그건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었죠. 화공은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얼굴을 떠올리지 못한 채 세월은 흘러만 갔죠. 미녀상의 목 아랫부분은 이미 완성이 되었고 이제 그 위에 얼굴만 놓으면 되는데요. 그렇게 얼굴 없는 미녀상이 벽에 수년간 걸려 있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는 밖에 나가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자주 얼굴을 싸매고 사람이 많은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혹시나 미인을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 해서죠. 하지만 얼굴을 내놓고 다니는 여인들은 모두 하인배나 하류배 뿐이었죠. 양가 여인들은 모두 집안 깊은 곳에 거처가 있고 거리에 나오더라도 얼굴을 가리고 다니니까요. 거리에서 미녀를 보지 못한 화공은 마지막 방법으로 왕비 전용 뽕밭에 들어가서 궁녀의 얼굴을 보려 합니다. 오랜 나날을 기다린 끝에 궁녀를 보기는 하였으나 그리고 궁녀들은 과연 빼어난 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눈이요. 애무와 동경, 넘쳐 흐르는 사랑 이런 걸 가진 눈은 아니었어요. 화공은 그런 눈을 찾아 헤맸던 거죠.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찾지 못하고 오두막집으로 돌아온 화공은 긴 한숨을 짓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공은 더 이상 뽕밭을 찾지 않았죠. 가을 하늘 맑고 푸르른 어떤 날 저녁살을 씻으러 가던 화공은 한 처녀를 보게 되죠. 처녀는 시냇가 바위에 앉아서 솔가지 틈으로 비치는 석양을 망연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처녀의 얼굴을 보고 화공의 얼굴에 핏기가 돌았죠. 세상에 보기 드문 미녀였는데 18 나이에 이 처녀는 얼굴 생김이 아름답다기보다 얼굴 전면에 나타난 표정이 놀랄 만큼 아름다웠죠. 화공은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지난 10년간 길거리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친잠 상원에서도 찾지 못한 그 아름다운 표정을 전혀 뜻하지 않은 이곳에서 발견하게 된 거지요. 화공은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또 뜻밖에도 처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죠. 처녀는 화공에게 여기가 어디냐 묻습니다. 화공은 인왕산로 이름도 없는 산이라 답했죠. 어찌 오게 된 것이냐는 화공의 질문에 처녀는 떠듬떠듬 시내를 따라 여기에 온 것이라 답합니다. 처녀는 소경이었죠. 화공은 처녀에게 어둡기 전에 어서 집으로 내려가라 합니다. 화공이 처녀를 이렇게 보내려 한 것은 진짜로 처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 짧은 대화를 하는 동안 처녀의 표정에서 말을 하기 전에 나타났던 매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처녀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황혼이 매우 아름다우냐 물어요. 화공은 아름답다고 말해주죠. 아주 구체적으로 그 빛깔을 설명해줘요. 그랬더니 처녀는 또 그 빛깔이 어떤 것인지 너무도 궁금하다고 하죠. 자기는 소리만 들을 뿐 소문으로만 듣고 찾아온 여기가 어떻게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다고요. 처녀가 이 말을 하는 그때, 바로 그때 처녀의 표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화공의 매력을 느낀 바로 그 아름다운 표정이 나타났죠. 화공은 앞을 보지 못하는 처녀에게 말로써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줍니다. 샘줄기를 따라 내려가면 바다가 있고 바닷속에는 용궁이 있고 용궁은 칠색 비단의 기둥과 비치를 아로새긴 돛돌과 황금으로 만든 풍경, 진주로 꾸민 문설주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처녀의 눈은 마치 황홀한 광경을 보는 그런 눈입니다. 화공은 처녀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갈 생각으로 집에서 걱정하시지 않는다면 용궁 이야기를 더 들려주고 싶다고 꾀어봅니다. 그랬더니 처녀는 집에서는 자기 같은 병신딸 신경 쓰지 않는다며 선뜻 따라 나서죠. 자, 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소설이 여기까지 미쳤을 때 갑자기 끊기게 됩니다. 저편 뒤에서 자빈, 그러니까 가수들이 유행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여의 집중력이 흐트러졌기 때문이죠. 여는 어찌되었든 결말을 내보려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안은 화공이 처녀를 오두막으로 데려가서 그림을 완성시켜 수건성취하였다 뭐 이런 건데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둘째 안은 오두막에 데려오긴 데려왔는데 용궁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니 이번엔 처녀가 별 감흥을 못 느껴 화공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별로죠. 셋째 안은 오두막에 같이 갔는데 처녀를 보면 볼수록 탐스러워서 그림은 집어치우고 미녀상이 아닌 진짜 미녀를 얻어 살아갔다는 내용. 이건 역시 여에게는 불만스러운 결말이죠.
여는 자리를 옮기기로 합니다. 자신의 상상을 멈추게 한 그 유행가가 안 들리는 곳으로 가기로 하죠. 여는 30분가량 산을 내려와서 골짜기에 바위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바위가 화공이 앉아 쌀을 씻던 바위일지도 또는 소경처녀가 앉아서 공상을 하던 바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죠.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의 마무리를 마저 지어보기로 하죠. 화공은 처녀를 데리고 자신의 거처인 오두막으로 돌아왔고요. 그림을 완성시킬 생각에 밥 생각도 없었죠. 오두막에 걸린 족자, 그 얼굴이 아직 그려지지 않은 여인의 몸집도 화공을 반갑게 맞이하는 듯 했죠. 처녀를 자리에 앉히죠. 처녀의 얼굴에 빛이 잘 비치도록 남쪽을 향하게 해서 앉히고요. 화공은 족자를 펼치고 단청도 준비합니다. 화공은 이제 다시 처녀에게 용궁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야기를 들려주며 처녀의 표정을 관찰하면서 족자의 얼굴을 그려나갑니다. 용궁에는 여의주가 있고 여의주라는 보물을 눈 위에 한번 굴리면 처녀도 앞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들려줘요. 처녀는 황홀해하며 듣고 질문도 하죠. 화공은 처녀의 질문에 척척 답을 하며 더욱 황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처녀를 며칠 안에 용궁으로 데려가 눈을 고쳐주겠다는 약속도 하고요. 그렇게 앞을 보게 되면 해와 달, 아름다운 무지개와 수풀과 골짜기 뭐든지 다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하죠. 이 이야기를 듣는 처녀의 표정은 놀랍도록 아름다웠고요. 화공은 이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화폭에 옮겼죠. 날이 저물어 황혼은 밤으로 변했고요. 화폭의 그림은 눈동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화공은 눈동자도 그리고 싶었지만 날이 어두워 더 이상은 그리기 어려웠죠. 화공은 눈동자 하나쯤이야 내일 그리면 되지 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도 만족스러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꽤 어두운 가운데서 화공이 처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기 위해 점점 가까이 다가갔고요. 그래서 서로 무릎이 닿을 만큼의 거리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처녀의 채취가 화공의 코로 몰려들었고요. 어두운 가운데 황홀스러이 빛나는 처녀의 커다란 눈과 정열로 들먹거리는 입술이 화공의 정신까지 혼미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밤을 보내게 되었죠. 자, 이튿날 아침 화공은 30년간 혼자 먹던 조반을 소경처녀와 같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화폭 앞에 앉죠. 그런데 처녀의 눈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아름다운 눈이었지만 그것은 어제의 모습과는 다른 여인의 눈, 애욕의 눈이었죠. 어젯밤 안못 보는 처녀에게 화공은 자신이 24살의 준수한 청년이라 했는데 처녀는 그걸 믿고 있었고 그의 사랑을 탐하는 평범한 여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화공의 마음은 급해집니다. 어제의 그 눈빛이 다시 나타나 주길 간절히 바라며 계속해서 용궁의 이야기를 해보지만 이미 처녀의 머릿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차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보이는 처녀의 눈, 그런 평범한 눈을 그리고자 10년을 기다린 게 아닌데 화공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화공은 계속해서 처녀에게 강요합니다. 다시 한번 어제 보여준 용궁을 생각할 때의 그 눈빛을 보여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처녀는 눈을 뜨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그를 보고 싶다는 욕망으로 그 눈빛을 보이지 못합니다. 화공은 이제 처녀에게 화를 냅니다. 어서 용궁을 생각해보라고 다그치죠. 계속 다그치던 화공이 자기 화를 못 이겨 이제는 소경처녀의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어댑니다. 당황한 탓인지 소경처녀는 말을 더듬고요. 그것에 더욱 화가 난 화공은 소경처녀의 따귀를 때립니다. 이제는 화공이 생각나는 대로 욕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처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죠. 그때 처녀의 눈에 원망의 빛이 나타나고요. 그렇게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화공이 그 손을 놓았고요. 소경처녀는 뒤로 나가 넘어지게 되었고요. 넘어지면서 벼루가 엎어졌고요. 벼루가 엎어지면서 튄 먹물방울이 처녀의 얼굴에 덮였죠. 화공은 깜짝 놀라서 소경처녀를 흔들어 보았지만 이미 숨이 멎어 있었죠. 화공은 어찌할 줄 모르다가 자신의 그림을 보고 악 소리를 내며 자빠졌죠. 그 그림에 먹물이 튀어 눈동자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너무 놀라 자빠진 화공이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그림의 눈동자를 봤는데 그때 화공은 다시 한번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그 그림 속의 눈동자가 소경처녀가 화공에게 멱살을 잡혔을 때의 눈빛, 그 원망의 눈빛과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한편에는 송장, 한편에는 송장의 모습이 그려진 족자, 그것을 앞에 두고 화공은 와들와들 떱니다. 며칠 뒤에 한양 성내에
이상한 그림 족자를 들고 음울한 얼굴로 돌아다니는 늙고 미친 사람이 하나 생기죠. 그는 그 그림을 아주 소중히 여겨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요. 누군가 보려 하면 도망가 버리죠. 그렇게 수년간 방황하던 그 늙은이는 눈보라가 치던 어느 날 족자를 품고 죽었죠. 여가 자기 머릿속에 만들어진 이 늙은 화공의 삶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소설이 끝납니다. 최고의 그림으로 자기를 버린 세상에게 복수하려 했던 한 예술가의 욕망, 열정, 광기를 그린 이 소설. 이 소설은 1935년 야담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